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서 미국 특수부대에 납치됐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군은 수도 카라카스에 추정의 특수부대를 투입했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생포해 헬리콥터로 미국까지 압송했습니다. 미국은 마약 범죄자를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The illegitimate dictator Maduro was the kingpin of a vast criminal network responsible for trafficking colossal amounts of deadly and illicit drugs into the United States. 베네수엘라는 주권을 침해한 침략이라고 맞섰습니다. 도대체 마두로 대통령은 왜 미국으로 끌려간 걸까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남미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외교부가 전 지역에 출국 권고를 내린 나라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처음부터 이런 나라였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고 지금도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석유 하나에만 의존했고 유가 하락, 잘못된 경제 정책, 부패, 그리고 미국의 제재까지 겹치면서 나라 경제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진 정부는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냈고 물가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폭등했습니다. 한 해 동안 물가가 268만%나 오른 적도 있었죠. 새해에 1,000원이던 아이스크림이 연말에는 1,700만 원이 되는 수준입니다. 경제가 무너지자 정치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국민의 약 25%,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끝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라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납치와 살인으로 악명 높은 나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과연 얼마나 더 위험해졌을까요? 그리고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대통령을 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걸까요?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에 2026년의 베네수엘라, 그곳에서 100시간 동안 살아봤습니다. 이거는 남아메리카 지도입니다. 대부분 노란색이죠. 노란색이면 여기 밑에 보면은 2단계입니다. 여행 자제. 좀 조심해라 그 정도고 베네수엘라만 국가 전체가 빨간색이에요. 3단계. 출국 권고. 근데 이것마저도 괜찮아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대부분이 검은색이었어요. 검은색이 뭐냐면은 여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은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데입니다. 카라카스. 그러니까 제가 가는 수도가 여기인데 여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검은색이었는데 이제 검은색은 다 풀렸네요. 빨간색은 약간 강도, 소매치기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고 4단계는 이제 무장단체가 외국인을 납치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커가지고 그래서 검은색으로 못 가게 이제 법으로 정했던 거고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카라카스는 원래 3단계긴 했어요. 어차피 근데 카라카스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유럽을 보면은 대충 설명이 되는데 이제 제가 강도를 당했던 곳이죠. 프랑스도 1단계밖에 안 되는데 남미가 좀 치안이 안 좋긴 해요. 독일 같은 데는 0단계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제 검은색이라고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데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엄청 위험한 데만 4단계를 두는데 대체로 이제 검은색 4단계 국가들은 나라 전체를 이제 못 가게 대한민국 법으로 막아놓는데 베네수엘라는 수도는 그래도 막 4단계까지 지정이 안 됐었는데 이 부분 이렇게 검은 색깔을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무장단체가 많이 제압이 됐나 봅니다. 지금 이 새벽 5시 55분인데 출근하는 사람이 많네요. 제가 어제 저녁을 먹고 이 골목을 걸어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위험하니까 빨리 가야 된다 그렇게 저보고 지나가면서 툭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남자였는데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뛰어가서 여기서 호텔까지 방금 한 2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콜롬비아도 꽤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수도인데도 어두운 골목은 밤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거 알고 있었으니까 밥만 먹고 밥이 여기서 또 한 3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호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얘기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뛰어갔어요. 베네수엘라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데 밤엔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되고 제 숙소 근처는 막 대사관이 많아가지고 숙소 근처는 걸어다녀도 되는데 외곽으로 가면은 낮에도 절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동안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공항 택시들입니다. 전부 다 기아차인데 황금색이에요. 귀엽지 않나요? 아님 말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모습은 뭔가 되게 오래된 공업도시 같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빨간 지붕에다가 베이지색 벽돌에다가 다 공장도 그렇게 생겼고 집도 그렇게 생겼고 다 산 위에다가 집을 지었네요. 저거는 석유를 담는 시설이려나? 공항도 좀 오래돼 보이네요. 입국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약간 빡세게 생겼는데요? 검은색 모자에 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적혀있는데
미국 보면은 이민 단속국이나 무슨 IC 그런 데 보면은 엄청 막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이미지 풍기는 그런 직원들이 있거든요. 약간 군대 느낌? 약간 첫인상부터 차가웠다. 그리고 여기서 택시를 타고 한꺼번에 숙소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5만 원이 넘게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항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간 다음에 택시가 있으면이 아니라 무조건 잡아야 돼요. 걸어서 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를 잡아서 숙소로 갈 겁니다.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 차가 있으니 다행이네요. 마음이 놓여요. 쿨합니다. 와, 무슨 비행기 타려고 체크인 줄이 이렇게 길어? 완전 시장바닥이네. 사람 엄청 많아요. 이 버스인 것 같아요. 한참을 찾았네. 30분 넘게 돌아다녔어요. 5달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몰라. sí. 버스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공항 셔틀같이는 안 생겼죠. 뭐야, 나밖에 없잖아. 전세했어? 도착했습니다. 뭔가 좀 찌린내가 나네. 소변 냄새가 나요. 와, 버스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되게 뭔가 엄청 거대해요. 거대한데 되게 오래된, 옛날에 베네수엘라가 잘 살 때 그때 수십 년 전에 만들었나봐요. 와, 뭔가 무섭다. 걸어서 갈 수 없어가지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4.6달러 정도 나오네요. 도착을 했습니다. 이 근처에요. 근데 여기는 딱 봐도 뭔가 잘 살아 보이죠? 통유리로 된 고층 빌딩도 있고 부촌이라고 합니다.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방 하나 쓰고, 다행히도 여기 화장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저 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물은 뭐 나오네요. 하긴 물이 나와야지.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 그 보안이 좀 빡세더라고요. 맨 밑에 키를 4개를 주셨는데 처음에 대문, 뭐 쇠창살로 된 거 하나, 그리고 들어올 때도 키를 3번이나 써야 돼요. 엄청나게 보안이 삼엄합니다. 여기가 부촌이고 안전한 동네인데도 그렇게 막 믿을만하지 못한가 봐요. 이렇게까지 빡세게 3중, 4중으로 보안을 해놓는 거 보면은.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문도 하나 있고 그 밖에 또 철문도 또 잠가줘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꽤 오래됐어요. 덜커덩 합니다. 괴물 소리가 나네. 약간 놀이기구 같아요. 조용히 해라. 그리고 문이 또 있습니다. 난 여기구나. 이거 열 때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이렇게 열어서 나가도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열 때 문 또 해줘야 돼요. 엄청나게 번거롭죠? 이렇게 문을 닫아주면은 4중 보안 끝. 한번 동네를 걸어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늘이 많아서 좋아요. 오늘 어차피 뭐 비도 안 오긴 하는데 날씨 맑을 때 이렇게 걸어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나오자마자 저렇게 페라리 매장이 있네요. 안에도 페라리 차들이 전시돼 있고, 여긴 딱 봐도 뭐 눈으로 봐도 잘 사는 동네 같죠? 동네 이름은 라스 메르세데스인데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에서도 확실히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합니다. 동네 바로 옆에 이런 미술관도 있어요. 여기에 러시아, 중국 대사관도 이 동네에 다 모여 있으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바로 오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 한남동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 상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이제 돈을 잘 안 쓰나? 공공 도로 같은 데는. 페라리 매장 바로 근처에는 현대 매장도 있네요. 3층짜리. 베네수엘라가 경제가 무너지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난해진 건 아닙니다. 현지 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은 경제가 박살나긴 했는데 달러로 돈을 버는 사람들, 혹은 계속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 별로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맞다, 이 나라 공식 화폐는 그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인데, 여기 중국 대사관 여기 있네.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인데 아까 택시 탈 때도 그렇고 공식 화폐가 미국 달러가 아닌데도 미국 달러로 내도 되더라고요. 뭔가 나라가 희한합니다. 공식 화폐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공공연하게 받는다는 게, 그것도 택시에서.
근데 여기가 그 카드가 잘 안 돼가지고 환전을 한번 해야 되긴 합니다. 제가 지금 베네수엘라 돈이 하나도 없는데 환전소를 찾아서 환전을 한번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 뭐 밥을 먹던가 하는데. 아, 그리고 오늘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저녁도 먹어야 돼요. 근데 뭐 먹을지 아직 못 정했습니다. 와, 여기도 쇼핑몰이래요. 뭐가 많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캘리포니아 몰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볼까? 밥을 먹어야 돼서 여기 뭔가 밥을 안 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고급 가구 아니면 의류를 파는. 뭐야, 야, 일해. 일. 이게 손님이 없어서 가동을 안 하는 건지 전기가 부족한 건지 뭐 쇼핑몰이라고 하기에는 뭐가 없네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뭐 여행사인 것 같아요. 옆에는 치과 있고. 아니, 여기는 이렇게 빛을 잘 쏴주면서 왜 에스컬레이터는 안 돌리는 거야? 아니, 근데 손님이 저밖에 없어요. 여기 다 직원밖에 없어요. 여기 와 임마. 왜 이렇게 찌따만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지? 그래도 가장 부유한 동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고층 건물도 그렇고 이 주변에 유독 찌따만 건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유리창 보면은 뭐 딱 봐도 오래돼 보이는 게 안 지은 지, 그러니까 찌따가 중단된 지 최소 5년은 돼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 막연한 추측인데 이 경제가 폭락을 하면서 공사가 부도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렇게 커다란 빌딩도 오늘 저기도 그러네. 찌따만 빌딩을 몇 채나 보는 거야. 저 1, 2층짜리도 아니고. 요 바로 옆에 있는 얘도 완성돼 보이긴 하는데 유리창은 다 붙였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저것도 찌따만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외벽도 다 색칠을 안 했네. 찌따 말았네. 못 지은 거겠죠? 안 지은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싶은데 길거리 노점상도 안 보이고 식당도 안 보이고 마트에서 물이나 사야지. 이거 농심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육개장 맞죠? 뭔가 색깔이 약간 그래 보이는데 육개장이라는 이름 없고 그냥 라면 그렇게 적혀있네. 아니, 뭔가 가격이 이상한데요? 마실 거 2개랑 초콜릿바 하나 그리고 과자 하나 샀는데 2만원이 나왔어요. 에? 이게 말이 되나? 과자랑 초콜릿바가 합쳐서 10,000원이 넘네요. 투입해서 써서 그런가 엄청나게 비싸네. 와. 오케이. 아저씨가 뭘 설명을 해주려고 하시는데, 아, see. 여기 길거리에 핫도그를 먹으러 왔거든요. 와, 근데 엄청 비싸요. 계속 설명해 주시네. 12달러래요. 오케이. 와, 나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식당에서 밥 먹으려던 거 취소하고 길거리에서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12달러면은 핫도그가 18,000원이야? 말이 되나? 이상한 물건데? 아저씨 옆에 만드는 거나 구경해야겠다. 양파 올리고 마요네즈 올리고 케첩 올리고 머스타드겠죠? 아, 내게 아니네? 난 당연히 내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제 걸 만들고 계십니다. 뭐야, 나 주는 줄 알았네. 계란이랑 고기가 들어간 건가? 아니, 근데 핫도그가 18,000원. 이 정도면은 미국 뉴욕 물가 아닌가요? 뉴욕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와, 근데 맛있긴 진짜 맛있겠다. 계란도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아, 아보카도랑 막 토마토 같은 것도 넣어줘서 내게 유독 비쌌구나. 다시 가격표를 보니까 그냥 일반 핫도그가 5,000원 조금 넘어요. 뭐 그것도 이 나라에 비해서는 엄청 비싸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내게 유독 비싼 이유가 더 있었어요. 저기도 그냥 도시 흉물처럼 골조만 딱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어요. 와, 뭔가 보도당한 건설 회사가 많은가 봐요. 와, 저거 신호등 봐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러다가 이제 빨간불 되면은 색깔이 변하면서 저 초록 쫄라맨이 사라지고 빨간 쫄라맨이 저 왼쪽처럼 서 있어져요. 온다. 귀엽지 않아요? 내가 봤던 신호등 중에 제일 귀여워요. 아니, 귀여워할 게 아니라 건넜어야 되는데. 아유, 비용심. 아니, 여기 또 신호등이 있는 줄 알았어요. 유독 노점상들이 샌드위치를 많이 파네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가격은 비슷해요. 해가 지기 전에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보자 어디 보자. 18,000원 샌드위치 맛 좀 보자. 크기는 엄청 커요. 이거 보세요. 거의 흉기 아니에요? 뭐 통닭 한 마리인데 거의? 와,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이것도 절반 크기예요. 그 풀 사이즈, 그러니까 이거의 2배 사이즈가 있었는데 그거는 22달러. 이거는 중간이어서 12달러. 그렇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크기가 문제네. 이거 어떻게 보고? 와, 진짜 너무 큰데요? 크기는 이거 반만 해도 배불렀을 텐데. 맛은 있는데 이게 돼지고기랑 닭고기랑 섞인 거라서 냉동육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질겨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자료조사하고 일찍 자고 또 내일 아침 일찍 나가볼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나오는데도 계속 이걸로 문을 열고 잠그고 해야 돼가지고 너무 번거로워. 깜짝이야. 사람 사는 집이었어? 아니, 개를 1층에 키워가지고 좀 맨날 이 주변 사람들 시끄럽겠다. 온 동네방네 다 울리네. 문 열 때도 이렇게 열고 나가야 돼. 엄청 번거롭죠. 근데 여기가 부자 동네긴 해도 치안이 막 그렇게 엄청 안전한 건 아닌가 봐요. 제 방 들어갈 때까지 5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차베스라는 사람의 묘지를 갈 겁니다. 아마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일 텐데 지금도 무슨 선심성 복지 혹은 포퓰리즘 얘기만 나오면은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죠. 저는 처음에 차베스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베네수엘라가 계속 하락세를 걷고 지금까지 온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베네수엘라가 처음 이제 하락세를 걷기 시작한 거는 차베스 한 명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석유에 너무 기대면서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딱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죠. 그때 1910년대에 베네수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라는 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해가지고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엄청 잘 살아요. 그때는 남미에서 이런 고층 빌딩이 없었는데 베네수엘라는 너무 부자다 보니까 높은 집, 빌딩 그런 것도 막 열심히 짓기 시작합니다. 석유 덕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요. 특히 이제 1970년대가 오면서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돈벼락을 맞습니다.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나라가 되고 그 돈으로 뭐 고속도로, 빌딩, 쇼핑몰 이런 것들을 엄청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해버려요. 이 석유가 영원히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으로 제조업을 키우거나 다른 산업을 준비하거나 나라가 스스로 돈 버는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석유로 번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문제가 터지는데 다시 기름값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자마자 이제 베네수엘라 전체가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돈이 부족해지고 또 물가는 오르니까 갑자기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게 돼요. 근데 이때 국민들은 1940년대부터 이 나라가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국가가 다 이것저것 해주는 게 당연한 삶이었는데 내 풍요로운 삶, 원래 당연히 누려야 했던 삶을 정부가 뺏어간다면서 정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능한 정부 때문에 우리가 누렸던 걸 다 뺏겼다 이러면서 시위를 해요. 그러면서 폭동이 터지고 쿠데타 시도까지 생겨버려요. 이제 이때 등장한 인물이 차베스입니다. 이 사람이 쿠데타를 성공하지는 못해요. 실패해가지고 결국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유명해지거든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본 차베스는 썩은 기존 정치권에 맞선 아주 싱싱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차베스는 결국 1998년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됩니다. 여튼 뭐 차베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 그 유명한 사람의 묘지가 여기서 택시 타고 가야 돼서 택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택시에 SOS 버튼이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납치를 하기도 하나봐요. 오싹오싹 베네수엘라. 옆에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누가 얘기해줬거든요. 이 택시가 지금 타이어가 퍼졌나봐요. 여기를 가리치던데 큰일 나네. 나 죽었다 이제. SOS 버튼 눌러야 되나? 진짜로 타이어가 퍼졌네요.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내리자마자 보이는 거는 시몬 볼리바르랑 체게바라랑 이거는 우고 차베스인 것 같아요. 그죠? 차베스를 지지하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차베스의 무덤도 있고. 아, 여기가 치안이 별로 안 좋다고 하긴 했는데 건물 모양을 보면은 막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딱 봐도. 뭔진 모르겠지만 이 근처에 식당이 하나 있네요. 뭐라도 먹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어제도 그 샌드위치 하나 먹어가지고 뭐 애들이 애교가 많네. 문을 열긴 했는데 뭔가 장사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걸어다니면서 뭐 먹을 만한 데가 있으면은 그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저기 숫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4F라고 적힌 데가
이 차베스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이쪽 길로 가라고 하던데. 집을 가까이서 보면은 새 집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버스는 오래되다 못해 안 쓴 지 꽤 오래된 것 같죠? 옛날에 쓰던 버스 같고 왜 버리지 않고 여기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놓는 걸까요? 철물점에 팔아버리거나 해도 될 텐데. 그런데 앞에 지나가는 저 쬐끄만한 버스도 그렇고 옆에 지나가는 버스도 그렇고 다들 막 상태가 엄청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뭔가 보수를 하긴 했네. 뭔가 철판을 새로 깔고 페인트 칠도 했는데 엄청 시끄럽고 매연도 많이 나오고 이 동네를 지나가는 버스는 막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차베스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차베스는 왜 포퓰리즘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뭐 복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지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석유로 번 돈을 국민한테 확 풀어버려요. 뭐 무료 병원, 무료 교육, 정부가 운영하는 마트, 그때는 이런 데서 막 정부가 진짜 마트를 운영해가지고 식료품을 25에서 50% 정도 더 저렴하게 그렇게 공급을 했었대요. 그런 마트가 16,000곳이 넘었고, 뭐 여튼 거의 공짜 수준의 휘발유, 정부가 지어주는 뭐 이런 집,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민의 생활비를 낮춰줬습니다. 국민한테 돈 봉투를 직접 뿌린 게 아니라 밥값, 병원비, 기름값, 집값을 나라가 대신 깎아준 거죠.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삶이 좋아졌어요. 원래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학교도 못 다니고 밥도 제대로 못 해 먹었는데 국가가 그걸 해결해 줬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도움을 많이 받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차베스를 잊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 동네도 사실 그런 동네예요. 뭔가 정치적으로 그 차베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까운 극성 지지자들이 많이 산대요.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게, 차베스가 석유로 번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자한 게 아니라 정치적 지지를 얻는 데 썼다는 거에서 싫어하기도 한대요. 차베스가 돈을 긁어모은 원천이 석유 회사인데, 석유는 뭐 석유 뽑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비도 고치고 새로운 유전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차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복지를 하는 것까지 너무 좋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복지를 해주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이 사람이 욕을 먹는 거는 복지를 버틸 경제 구조를 만들지 않고 죽어버렸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차베스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언급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와, 이 버스도 저것도 버스입니다. 안에 사람도 엄청 많이 탔어요. 꽉 탔는데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 뭐랄까 공공의 시설들이 완전 낙후됐어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뭐 그렇지 않은데 저렇게 돈 내고 다니는 버스는 와,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 그리고 여기 보이는 주택단지들 있죠? 이런 것도 다 그때 지어준 겁니다. 집이 좀 과하게 뭐랄까 반짝반짝거려요. 이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는 완전히 그냥 무지개 색깔로 했네요. 위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했어요. 이거는 다 공공주택인데, 공공주택의 가격은 뭐 저렴하면 4천만원, 근데 가장 흔한 거는 5천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월세도 잘 살지 않는데요. 옛날에 나라가 잘 살았을 때 그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눠준 집들이라서, 옛날에 슬로바키아 갔을 때도 그 1990년대 슬로바키아가 혁명을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집을 엄청 저렴한 가격에 나눠줬었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런 케이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전선 같은 게 엄청 삐져나와 있어요. 이거 뭐지?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건가?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나? 앞에는 또 애들 놀라고 놀이터 같은 것도 있긴 한데 뭐 노는 애들은 없네요. 뭐 애들 학교 가서 그런가? 차베스의 묘지 근처에 있는 이 동네는 23대 에네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되게 정치적인데 1월 23일이라는 뜻이래요. 이날은 1958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르코스 히메네스가 쫓겨난 날을 기념해서 이 동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 적혀있네. 23대 에네로. 독재자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된 날을 동네 이름으로 박아놓은 겁니다. 1950년대에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섰던 자리래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아파트들도 다 1950년생들이겠죠. 1960년생들. 뭐 이거야 높지만 옆에 있는 것들 또 낮은 건물도 있네. 아, 그리고 여기가 학세권이 있네. 저기 똑같은 옷 입은 애들이 자꾸 지나가서 봤는데 학생들이에요. 이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이게 학교인가 봐요. 이 학교를 건물들이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이게 운동장인 거고, 이게 학교 매점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산에서 내려오게 해서 이런 현대식 아파트에 살게 하려고 했었대요. 돈이 많으니까 뭐 아파트 많이 지어줄 수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이곳은 베네수엘라 정치의 상징 같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차베스 시대 이후로는 아까 얘기한 강성 지지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 군림을 해버려요. 왜냐면 차베스는 부자 동네보다 이런 서민 동네가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신들을 처음 생각해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아파트 입구도 이렇게 다 철문으로 철창으로 막아놨네요. 아까 저기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둘러온 거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다 이렇게 높은 데로 막혀 있어요. 왜 이렇게 막아놓을까요? 학교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함인가? 그래도 이거 너무 높은데? 사람의 2배 정도 키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학교라기보다는 교도소? 너무 좀 삼엄하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돌벽으로. 그래도 저는 여기 분위기가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사람들도 여럿이 다니고 또 건물들도 형형색색이라서 그런지 그래 조금 덜 무서운 것 같아요. 아까 봤던 버스다. 와, 근데 앞만 봐도 딱 봐도 엄청 오래돼 보이지 않나요? 이거를 타고 아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더라고요. 꽉 차 있었어요, 안에. Todo completo. sí, sí. Calle completa hasta arriba. Sí, gracias. Ok. 네. 이거 희한하게 생긴 중국인이 혼자 여기서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좀 걱정되셨나봐요. 저 뒤에서 멀리서부터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으로 오셔가지고 어디 가냐고. 제가 차베스 부담 간다고 하니까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 동네 헬스장인가봐요. 이런 것도 있네. 근데 뭐 엽기 같은 게 없네. 바벨이 없어요. 근데 이 나라가 돈이 많았었다고 해도 모든 동네들을 다 발전시키지 못했나봐요. 저기 산에는 아직도 절벽에 사는 오래된 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이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운이 좋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 이 버스 또 지나다니는 신기하게 생겼어요. 주변에는 다 삭막한 공공임대주택인데 딱 여기부터 깔이 달라지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차베스의 묘지로 올라가는 길인가 봅니다. 그리고 저기 차베스가 묻혀있는 데는 원래는 군사시설이었대요. 게다가 1992년 차베스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당시에는 지휘 거점으로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다시 저기에 묻히길 원했나봐요. 그냥 이 전체가 차베스 그 자체네요. 쿠데타를 시도했던 군사시설이자 자신이 죽어서 평생을 묻힐 묘지이자 죽어서도 자신을 잊지 않고 지켜주는 호위무사들이 사는 동네. 영화 같죠? 제발 여기는 맞길. 맞아요. 여기 동네 옆에 와 이것만 완전 근데 뭐가 엄청 삐까번쩍하진 않고 페인트 칠을 잘 해놨달까? 불도 열심히 피워놨네요. 구경을 마치고 왔습니다. 안에는 그 투어 가이드 분이랑 같이 돌아다녀야 돼서 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었고 그 스페인어로만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안에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리고 무덤이 이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저기 제가 나중에 갈 시내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좀 보기 좋았고 영상 찍고 싶었는데 영상을 찍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못 찍었습니다. 일단 내려가 볼게요. 뭐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저기서 보는 뷰가 훨씬 더 좋았어요. 저 시내가 한눈에 딱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산에 사는 어떤 그 집들? 뭐 이런 집들이었어요, 대체로. 그런 것들도 잘 보이고 저는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서 시내로 갈 겁니다. 가장 큰 광장부터 들릴 거예요. 그리고 사진은 찍어도 된다 했는데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검은색 대리석 안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4명의 어떤 병사들이 서 있는데 막 졸고 있더라고요. 피곤한가 봐요. 막 까딱까딱 하면서 잠 깨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안내 표시 지도입니다. 그냥 구글 지도를 캡처해서 여기다 박아놨네. 저도 한번 버스를 타보겠습니다. 200원 정도 한다는데. 아니 겉보기와 다르게 승차감이 엄청 좋은데요? 거의 리무진급인데? 흔들리질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지? 이거 만든 지 30년은 더 돼 보이는 버스인데 완전 편하네. 훌렁거리지도 않고 승차감이 엄청 좋습니다. 우리 아빠 차고도 좋은데 아빠서 바꾸라고 해야겠다. 얘도 사실 죽어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살아있는 운행하는 버스일지도.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 거야. 자, 내립니다. 아우 편하게 잘 왔다. 버스가 최고네. 여기는 이제 시내예요. 시내로 오니까 좀 새로 지은 것 같은 건물들이 시끄러. 좀 보이죠? 제가 뒤에 있는 길을 쭉 따라서 가면은 미라클로레스라고 대통령이 일하는 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막혀서 안 보이는데 철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기는 보안구역이라서 대통령궁 근처에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까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서 설명을 하자면은 2002년에 차베스가 대통령 자리에서 밀려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차베스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많았는데 기업인들, 엘리트층, 언론, 군인들은 차베스를 싫어했어요. 뭐 군인도 파벌이 나뉘니까 싫어하는 파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차베스가 석유 회사랑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거든요. 특히 기업인들은 이러다가 쿠바처럼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냐면서 걱정을 해요.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있었는데 차베스가 석유 회사 임원들을 잘라버리거든요. 이때 총파업이랑 대규모 시위가 이 도시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이 대통령 궁부터 저기 광장까지. 이때 사망자랑 부상자가 나오면서 상황이 쿠데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베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 나와요. 근데 그게 웃긴 게 47시간 동안만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임시 대통령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47시간 동안 페드로 카르모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업인 단체 회장이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최대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의 회장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임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실수를 합니다. 임시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회를 해산하고 대법원도 없애고 차베스가 만든 헌법도 무효로 돌리려고 해요. 너무 급진적으로 일을 47시간 안에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차베스를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건 아니다, 이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해가지고 이 임시 대통령도 다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차베스가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쿠데타로 인해서 차베스가 더 이상해져요.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미국을 더 싫어하게 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군인들을 더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석유회사를 더더욱 자기 정치 프로젝트를 떠받치는 조직으로 만듭니다. 언론하고 법원도 자기 편 사람들 더 많이 넣고, 그렇게 베네수엘라는 점점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이 몰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독재 정치를 하다가 차베스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얼마 전에 끌려갔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미국에 잡혀있죠. 이 사람은 원래 군인도 아니었어요. 버스 기사 출신인데 그렇게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하다가 차베스 정부에서 외교장관이랑 부통령까지 하게 돼요. 근데 차베스가 죽기 전에 후계자를 직접 지목했대요, 마두로로. 그래서 마두로는 차베스를 많이 팔아먹습니다. 나는 차베스의 혁명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나를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뭐 그런 걸 이어받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는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진짜 경제가 무너져 내립니다. 석유값이 하필 운이 안 좋게 같이 폭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라에 돈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차베스의 정신을 이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차베스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크게 펼쳤던 사람이잖아요. 이걸 못 넣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나라에 이제 돈이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그 돈을 막 찍어내면서 충당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조금 찍어낸 게 아니라 미친듯이 찍어내가지고 그 결과 물가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데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요. 근데 진짜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추정치마다 다른데 중앙은행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게 2018년 한 해 동안 13만%가 올랐다고 인정해요. 1,000원짜리 빠삐코가 다음 연도에 1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빠삐코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거고, 그 반대편 야권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1년 동안 268만%가 올랐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1,000원짜리 빠삐코가 1,700만 원이 됐단 말입니다. 1년 만에 딱.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돈이 휴지 쪼가리가 된 거죠. 내가 평생을 일해서 1억을 모았는데 1년 만에 그게 6,000원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가만 터진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무너지면서 이 국민들의 모든 신뢰가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나라 화폐인 볼리바르보다 미국 달러를 더 믿게 됩니다. 제가 어제 돌아다니면서 아니 이 나라는 미국도 엄청 싫어하면서 왜 돈 계산을 다 미국으로 할까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대요. 국가가 진짜 화폐를 종이 찍어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찍어내서 아무도 볼리바르를 이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경제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은 나라 자체를 떠나기 시작하는데 유엔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나라를 떠난 베네수엘라인이 8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나라 밖으로 도망갔대요. 하긴 나 같아도 빠삐코를 1,700만 원 주고 못 먹거든요. 여튼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나 많이 빠져요. 근데 신기한 건 나라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마두로는 권력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두로는 차베스가 쿠데타를 맞은 걸 보고 미리 학습을 해놨거든요. 뭐 군인, 법원, 선거기관 등등에 이미 다 작업을 쳐놔요.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들을 놨기 때문에 2024년 대선에서 마두로가 투표에서 실제로는 졌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마두로가 이겼다고 발표를 합니다. 선거기간을 다 매수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그냥 발표를 해버려요. 자기가 졌는데도. 물론 마두로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겠지만 마두로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부패, 인권 탄압, 마약 밀매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마두로는 기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마두로가 콜롬비아의 무장 조직이랑 손을 잡고 마약 밀매 루트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공급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봤어요. 그냥 평범한 독재자가 아니라 미국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규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해가지고 2026년 1월 3일에 새벽에
이 마두로를 진짜 잡으러 옵니다.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까지 와가지고 대통령을 잡아가요. 그리고 지금은 뉴욕에 잡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부패에 연루된 범죄자라면서 잡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지지자가 아직도 많이 있대요. 마두로 지지자들하고 반미 진영에서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미국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잡아가는 게 맞냐면서 석유 많은 반미 정권을 제거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미국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튼 잡혀간 마두로 아저씨는 지금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본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북남미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온두라스 전 대통령도 비슷한데 저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약 밀매를 도운 혐의로 미국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징역 45년형을 받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 만에 그 사람을 사면해줘버려요. 그래서 마두로도 죄질이 아무리 무거워도 미국에서 또 정치적인 카드로 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몰라요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봐야겠죠. 베네수엘라가 싫어하는 미국의 맥도날드를 먹으러 왔습니다. 12달러로 냈어요. 그래도 비싸죠. 여기 중위소득이 그러니까 평범한 노동자가 한 달에 버는 돈이 40만 원 정도인데 햄버거 하나에 18,000원이니까. 근데 어제 샌드위치보단 나은 것 같아요. 어제 샌드위치도 18,000원 했으니까 비싸긴 합니다. 어떻게 뭐 외식을 아예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베네수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겠죠. 18,000원짜리 햄버거 치고는 조금 부실해 보이긴 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와, 공교롭게도 이 건물 사이로 4F 보이세요? 저기 차베스 묘지거든요. 딱 맥도날드가 일자로 보이대. 이 사이를 어떻게 공교롭게. 여기는 구도심 한가운데 있는 볼리바르 광장입니다. 볼리바르는 이 나라의 화폐 이름이기도 하죠. 광장 이름도 볼리바르가 많고 학교 거리에도 많이 들어간대요. 이게 근데 사람 이름입니다. 아까 봤던 벽화에 그려져 있던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대단하냐면은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을 독립시켜줬거든요. 여기 베네수엘라 뿐만이 아니라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뭐 대부분 다 이 시몬 볼리바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볼리비아도 아마 나라 이름이 그래서 볼리비아일 거예요. 이 볼리바르를 어떤 존경하는 의미에서. 뭐 그래서 남미판 이순신 장군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어쩌면 그 이상의 위상일지도. 아마 이 동상이 시몬 볼리바르의 동상이겠죠? 엄청 커요. 저게 앉아있는 사람 동상이 진짜 사람보다도 큽니다. 여기서 뮤지컬도 해주시는 좋은 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다시 대통령 재선에 성공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도 이 사람의 지지층이 아까 갔던 마을 말고도 꽤 있대요. 전 국민의 한 30% 정도가 마두로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내가 가진 1억이 1년 만에 6천원이 되면 진짜 눈 돌 것 같거든요. 절대 대통령을 지지를 못할 것 같은데 왜 30%나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지지를 했나 하고 알아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차베스 파리를 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차베스는 적어도 이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을 주긴 했거든요. 옛날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주고 생각해준 대통령이다 이런 인식이 확실하게 잡혀있는데 그 뒤에 부임한 마두로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전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서 계속 그 사람 파리를 해요. 적어도 차베스 때는 석유값도 높았고 빈민층한테 의료, 교육, 집 같은 걸 많이 뿌리긴 했거든요. 나는 차베스의 후계자다 이 말이 아직도 먹히는 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계 문제 때문인데 베네수엘라는 정부가 나눠주는 식료품 보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순수 복지만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놓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식료품, 뭐 일자리 그런 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잡아놓는 도구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있고 불안이 있어도 표는 계속 마두로한테 던져줬던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정권하고 직접 연결된 사람들인데 뭐 군인, 정보기관, 공기업 아니면 지방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정권이 무너지면은 자기 자리, 돈줄 이런 게 같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서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지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공공의 적을 외부로 돌리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진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이다 라면서 계속 끊임없이 미국 탓을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제대로 뭐가 잘못됐는지 눈뜨고 못 보게 계속 선전을 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경제 제재가 베네수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든 건 맞긴 한데 근데 그 전에 이미 석유에만 너무 기대던 경제 구조나 뭐 국유화 실패, 부패, 뭐 환율 통제 이런 것 때문에 망한 게 훨씬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정권도 알 텐데
계속 그 불만들을 외부로 돌려보내려고 미국 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무슨 건물인데? 왼쪽에 있는 게 아까 갔던 차베스입니다. 저 묘지에 누워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독립영웅 시몬 볼리바르고, 죽어서도 국가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나봐요. AI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법원 청사일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와, 근데 엄청 웅장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1층이 아니라 밑에 지하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법원 바로 옆에는 뭐 이런 광장이 있고, 아,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었던 마두로가 잡혀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누구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했느냐, 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이 마두로 밑에서 일하던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두로 이전과 그 마두로가 잡혀간 이후가 아직 크게 변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이 부통령도 결국 마두로의 최측근이고, 그 밑에는 여전히 군부, 법원, 선거기관, 국영기업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가게 간판은 바뀌었는데 주인은 그대로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야권에서는 마두로가 사라졌으면은 진짜 선거에서 이긴 사람에게 권력을 넘겨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군부랑 대법원이 권력을 넘겨주지 않고 있대요.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마두로 없는 마두로 정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르죠. 또 새로운 선거를 해가지고 완전 반대편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베네수엘라가 좀 바뀔 수도 있을지. 건물이 점점 낡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시장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까 시내 중심부에 있었던, 뭐야, 고양이네. 시내 중심부에 있었던 아파트들보다는 점점 더 낡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좀 걱정을 했는데, 적어도 낮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사람들도 다 친절하기도 하고, 밤 되면 또 엄청 분위기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뭐 구도심을 걸어다니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저 같은 외국인도 그냥 걸어다녀도 별 눈치 안 봐도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벽에는 마두로와 실리아를 석방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리아는 마두로의 부인,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영부인입니다. 미국에 잡혀간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여기다 저렇게 글을 써놨네요. 여긴 또 공원도 있네. 여긴 좀 현대식이네. 근데 뭔가 좀 삭막해요. 다 콘크리트로만 쫙 깔아놔가지고. 이거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어제는 이런 미완성 건물들이 왜 그러나 싶었는데, 나라 전체에 돈이 없으면서 이제 안 지어졌다는 거 아니까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또 1층만 만들어 놓고 2층, 3층 혹은 더 높이도 지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종사를 중단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중앙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도 국가 지도자 3인방이 현수막이 붙어있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나 같으면 엄청 미웠을 것 같은데. 뭐 시몬 볼리바르는 국가 영웅이라서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내가 엄청 미워했을 것 같은데, 근데 1억을 6천원으로 만들었으니까 아직 그 향수에 사는 사람들이 많나 보네요.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야외로 되어 있는 시장도 있고, 건물 안에 저기 뭐라고 해야지?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실내 시장도 있고 나뉘어져 있나 봅니다. 이 실내는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아, 대부분 닫았구나. 지금이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이 대부분 닫혀 있어요. 뭐 과일 같은 걸 주로 파나봐요.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근데 규모가 막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도 여기 구획이 엄청 잘 돼 있네. 그리고 어딜 가나 이런 길냥이들이 있네. 너넨 다 어디서 온 거니? 얘 너무 이쁘게 생겼다. 아, 인종차별하네. 옛날에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그 밀가루, 쌀, 설탕 같은 기본 식품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싸우고 그랬대요. 물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요즘은 쿠바가 그렇더라고요. 쿠바 다큐멘터리를 엊그제 봤는데 전기도 아예 안 들어오고 마트에서는 설탕, 밀가루 그런 것도 안 팔고 딱 두루마리 휴지? 뭐 그런 것만 떡하니 팔더라고요. 거긴 진짜 나라 망하기 일보 직전이던데. 뭐 여튼 예전 차베스 정부 때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할인마트,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게 있었어요. 이름은 메르칼이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하면 정부가 식료품을 싸게 들여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낮은 가격으로 파는 국영 식료품 매장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쌀, 옥수수가루, 설탕 그런 기본 식료품을 주로 팔았는데 가격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싸게는 절반 정도 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버티게 해주는 생명줄이었던 거죠. 요즘에는 그런 정부가 운영하는 식료품 매장보다도 그냥 이런 시장에 와가지고 미안. 시진핑 이러는데 조심해야 돼 너네.
또 중국인이라서 또 이런 이득도 보네요. 아 맞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 나라 와서 인종차별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워낙 이런 뭐랄까 경계심도 잘 없고 인사도 잘 해주더라고요. 그냥 남미 여행을 통틀어서도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지금 한 달 넘었는데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인종차별이 없었습니다.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조졌습니다. 저 갇혔어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문들이 다 닫혀 있네. 시시, 그라시아스. 반대쪽으로 나가래요. 저 정문 다 닫혀가지고 저기서 치킨이랑 같이 팔릴 뻔했어요. 이쪽으로 나가면은 길이 있나 봅니다. 미로 같아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이제 문을 닫네요. 하마터면 못 빠져나올 뻔했어요. 운이 좋았다. 와, 저거는 앞에 토요타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언제 만든 차인지 가늠도 안 될 만큼 완전 오래된 차로 보입니다. 약간 지바겐 스타일인데 엉덩이가 너무 큰? 와, 이런 차도 있어요. 신기하다. 살면서 처음 봅니다. 여기는 그란 미시온 비비엔다라고 부르는 공공주택 단지입니다. 차베스랑 마두로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집을 많이 지어줬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복지 정책 구역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지어준 이유는 꽤 현실적이더라고요. 2010년에 베네수엘라가 폭우가 크게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집을 잃은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계기로 집을 잃은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지어주겠다 하면서 이 구역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 저기 보이는 고층 빌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 구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어준 집이 500만 호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 베네수엘라 인구 2,800만 명인데 그러면은 인구 5명이나 6명 중에 1명은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줬다는 건데, 물론 이거는 정부가 발표한 거라서 뭐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총 싸움을 하는 건데. 여튼 뭐 인구 5분의 1만큼 지어주진 않아도 엄청 많이 지어줬겠죠. 그러니까 숫자도 500만 호나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여기도 또 공원이 있어. 가만 보면은 애들 놀 수 있는 공원, 놀이터 그런 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또 비밀의 길이 있네요. 여기로 가다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커다란 건물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시장인 것 같고, 이 앞에서 머리 자르기도 하고 미용실도 있습니다. 시장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야외시장도 옆에 붙어있는 거 보면은. 가격은 얼마일라나? 머리 자르는 거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그 남아 온 때 초반머리 사건 이후로 길거리에서 머리를 못 자르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 관대해요. 굉장히 머리카락이 어차피 자라기 때문에 대충 잘라도 머리가 짧아졌다는 거에 거기에만 의미를 두고 그냥 걸어다닐 수 있는데, 그 초밥 사건 이후로는 이런 길거리에서 머리를 더 이상 못 자르겠어요. 저는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줬다고 해가지고 저런 높은 건물들을 많이 지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되게 단층, 2층, 3층짜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500만 호실을 만들었다는 거지? 말이 안 되는데. 아파트를 여기 꽉 채워도 절대 그 정도 수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 200호실은 되려나요? 이런 게 그러면은 몇 개 있어야 돼? 10,000개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되나? 그냥 높은 빌딩 잘 안 보이는데. 이건 좀 높다. 좀 무섭게 생겼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더 압도적이게 생겼습니다. 와, 그냥 무슨 댐 같아요. 앞에 있는 거는 지하철이거든요. 그리고 1층하고 2층에도 상가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지어진 지 오래된 거 보니까 지었을 당시에는 완전 혁신적이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네가 아니라 아파트. 아파트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많네. 그러니까 과장을 했었을지라도 500만 호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구나. 여기가 그래도 나름 더블 역세권이에요. 여기 케이블카를 타고 저기 산 너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도 바로 앞에 있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것도 바로 앞에 있고. 아니, 티켓을 사러 왔는데 교통카드가 없으면은 못 올라가나 봐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카드가 없는 걸 보고 직원들이 같이 가줄까? 이거 역 밖으로 내릴 거면은 뭐 동행해가지고 도와줄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가지고 괜찮다고,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혼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케이블카가 좀 느려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줄이 저 끝까지 서 있어요. 문이 닫히다 말았어요. 저 사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 자리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건 농담이고. 저기 산 비탈길에 저런 높은 아파트들을 지은 거예요. 맞은편에도 있고.
저녁에는 절대 안전할 것 같지 않게 생겼죠. 특히 골목길은. 아까 그 엄청 컸던 아파트는 여기서 봐도 엄청 위협적으로 커요. 엄청 크네. 근데 거기를 조금만 지나가면은 다 이런 판자촌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위에는 공공주택, 공공 아파트 같은 건 없어요. 다 이런 슬레이트로 된 옛날 집들 뿐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렸습니다. 여기서 내렸어요. 근데 이 오른쪽이 아까 제가 있었던 저기 아파트 있네. 제가 있었던 카라카스 쪽이고, 와, 저 빌딩은 엄청 높네. 이 왼쪽에는 낮은 층의 주택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편을 보면은, 와, 여기는 그냥 산에 나무 같은 것도 안 깎고 그냥 그 사이사이에 어떤 틈이 좀 보이면은 다 높은 건물을 세운 것 같아요. 여기는 아파트가 많다. 저 반대쪽은 그 단층 주택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좀 잘 사는 동네인가? 와, 이쪽은 확실히 잘 사는 것 같죠, 그죠? 신기하다. 왜 나무를 덜 밀었을까요? 그냥 쫙 밀어가지고 되게 뭐 공공주택들 쫙 놔줘도 됐을 것 같은데, 여긴 또 서민들이 사는 주택들입니다. 이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잘 사는 것 같은 동네, 그리고 조금만 올라오면은 이런 판자촌들, 달동네 사이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낮이니까 뭐 별일 없겠죠. 집들이 딱 봐도 지은 지 오래돼 보이고, 몰라, 간격이 엄청 좁아요.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묘사하시네. 어떤 케이블카 바로 옆 마을이라서 뭔가 좀 도로도 널찍널찍하고 상업시설도 보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되게 조용하고 조그만한 주택가? 이게 메인 도로예요, 지금 온 길이. 아니면은 이쪽에서 빠지면은 좀 더 큰 길로 갈 수 있으려나? 뭐 상업시설 그런 거 없고 그냥 계속 아까 봤던 도시로 내려가는 그런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케이블카가 없었을 때는 여기를 사람들 다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죠. 어딜 가나 이런 운동 놀이기구는 꼭 있는 것 같아요. 더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고양이 또 있네. 우와, 얘는 눈이 완전 파란색이야. 뭐 상권이 발달한 건 전혀 아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들 노는 공간은 있다. 사실 올라와 보니까 뭐 위험하다 뭐 그런 건 진짜 없고, 사람들이 엄청 순박하고 착해요. 다 먼저 인사해주고, 아이고 얘는 왜 여기서 밥을 먹고 있네, 불쌍하다. 그냥 뭔가 그냥 별 특징이 없어요. 그냥 달동네? 내려갔다가 지름길로 올라온다. 힘들다. 마을 자체는 뭐 엄청 특이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이 경치를 본 것만으로 충분하다. 다시 올라가서 타겠습니다. 근데 카드가 없어서 태워줄런지 모르겠어요. 에? 이 표 받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돈 안 내고 타겠습니다. 개꿀입니다. 아까 그 높은 아파트의 1층에 있는 상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버거 파는 데도 있고 뭐 먹는 거 파는 데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근데 한 50% 이상은 문을 닫은 것 같죠. 슈퍼마켓도 하나 있네요. 근데 뭔가 이 영화에 나올 법한 가짜 슈퍼마켓 같지 않아요? 나 혼자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게임 속 캐릭터가 된 것 같은? 뭔가 북한 슈퍼마켓 같아요. 물건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양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깔아놓은 건가 봐요. 저는 파워에이드 먹고 싶어서 왔는데 파워에이드는 안 파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산 베르나르디노라는 동네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오래된 주거지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1940년대 카라카스가 계획적으로 확장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그 당시에는 엄청 첨단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에는 이 건물들 딱 봐도 엄청 오래된 흔적들이 보이죠. 네, 80년, 90년 전. 와, 근데 벌써 80년 전이네요. 그때는 이 동네가 처음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져서 완전 신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건축한 아파트 현장? 완전 삐까뻔쩍한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이런 건물들이 아무래도 1940년부터 계속 이 자리를 지킨 건물이겠죠. 그래도 꽤 오래 돼 보이긴 한데 이건 확실히 80년 된 것 같아요. 여기 동네가 다 옛날 건물들 같아. 지구 반대편에서 금호 타이어를 만나다. 고양이들이 어디 가나 있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가 있는 건가? 뭘 먹을지 걱정했습니다. 수요일날 맛있는
어쩌다 보니까 또 KFC를 먹게 됐네요. 오늘 2끼 연속으로 햄버거를 먹게 됐네. 의도치 않았지만 라면이랑 먹으면 제일 맛있으니까 KFC 샀습니다. 이번 숙소에는 제 방에 따로 먹을 수 있는 책상이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먹어야 되는데 또 시끄럽게 먹으면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 끝. You might get what you ask for, so you better be sure.